법대로 합시다. 네,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법대로 사는 남자, 법대 출신 경력직 사무장. 왜 웃어요? 김경진입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5회까지 오면서 이혼, 성본 변경, 부동산,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 어떤 사건 정리 오셨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명쾌한 법 이야기를 풀어가실 법률 전문가 세 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 이야기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조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신조어요? 네, 언택트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그건 알죠. 사무장님 혹시 코비디보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비디보스. 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코비디보스. 추측은 가능합니다. 추측. 네, 그러니까 예. 코비드니까 코로나, 예. 디보스는 이혼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역시 우리 똑똑한 사무장님이신데 맞습니다. 이 코로나와 이혼을 결합한 신조어가 바로 코비디보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치를 보면요. 지난해 면접 상담 건수가 14,5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 이혼 상담이 4,239건으로 29%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보영 변호사님,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초부터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됨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집에서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그동안은 그냥 갈 수 있었던 문제도 이제 그게 시비가 돼서 싸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부정행위나 폭언, 폭행 등으로 이런 이혼을 하겠다는 사유가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성격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이제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코비디보스라는 말이 실감케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사건도 보면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갈등들이 주제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진짜 바다 이거 한 봐봐 너무 멋지다. 네. 야, 넌 좋겠다. 생일이라고 아범이 이렇게까지 챙겨줬어. 갑자기 여행을 오자고 해서 저도 놀랐어요, 어머니. 그래도 오니까 좋네요. 보부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범 어디 갔지?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보지. 언제 올 건지. 네. 자기 진짜 배짱도 좋아. 너희 가족들까지 데리고 따라와. 그럼 어떡해? 휴가 간 자기가 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강큰 남자네. 전화나 좀 받아. 아까부터 울리는데 신경 쓰여. 자기야, 조금만 우리 또 이렇게 있자. 윙크. 늘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팔려고 내놨다. 이거 조금 PC방에 내볼까 해서. 여보, 장모님 목돈 좀 없나? 지난달에 기장에 있는 땅 팔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못 갚고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한번 물어봐 주라. 요즘은 대출도 안 나와. 남편이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렸네요. 그이가 커피숍 접고 PC방 차리고 싶대요. 뭐? 나 이제 돈 없다. 볼링장, 노래방, 조개구이집, 커피숍 다 내도 너희 신우돈 들어간 거 알지? 거기다 내 집에서 살고 있잖아. 면목 없어요, 어머니. 내 아들이지만 나도 허리가 흰다. 이럴 때 사돈이 돈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위도 팍팍 밀어주고. 사업자금 대부분이 시댁 돈인가 보네요. 이민정 씨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인이랑 저희 남편이 불륜이라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람까지 써서 모은 증거들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거 합성이지요. 당신 없는 사실을 꾸며서 우리 협박하러 온 거지요. 지난달에 남해 리조트에 놀러 간 적 있죠? 저희 부부도 거기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아내도 따라온 거고요. 거기서도 두 년놈들이 아이고 애미야. 두 사람 지금 어딨어요? 두 사람 여기 있네요. 아유. 네, 좀 잘라줘. 여보, 귀신이라도 봤어? 왜 그렇게 놀래? 둘이 오늘 기념일인가 봐? 무슨 소리예요? 거래처 사장님인데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뭐? 따라와. 여기서 쪽팔리기 싫으면. 현장을 잡았죠. 여보, 오해야. 당신 생각은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내 미행했나? 지난달에 남해 간 거 저 여자 만나러 간 거야? 내 생일 때문이 아니고? 뭐?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쪽팔리게 이길 먹고 씨. 집에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너 겁낼 줄 알고 해요. 이혼해 그러면. 엄마. 위자료 들어왔어. 4천만 원. 이 돈으로 네일샵 열어보려고. 자격증 따려고 학원도 다니고 있어. 얼른 돈 벌어서 우리 민석이 데려와야지. 우리 아들이 제일 보고 싶어. 남편이 양육권을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렇네요. 법원? 아니야 엄마.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응? 재산 분할 청구? 원고 배신 후 피고 이민정. 청구 금액 2억 2,600만 원? 이거 뭐예요? 내가 왜 당신 빚을 갚아야 돼? 이혼까지 했는데? 이 빚 애비 혼자 먹고 산다고 생긴 거니? 처자식 부양한다고 생긴 거 아니냐? 기왕 이혼한 김에 부채도 같이 정리해야지. 어때? 이혼 한번 잘못돼서 빚더미 올라선 기분이. 그러게 왜 쉽게 이혼하자 그랬냐? 뭐가 득이고 실인지 따져봤어야지. 내가 그 돈을 왜 갚아야 되냐고. 생활비 말고는 구경도 못한 돈인데. 결혼 한 번 잘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했다고 빚까지 져야 해. 내가 왜? 억울하면 맞고서 하시던가. 가요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갚아야 되고 왜?
결혼 한번 잘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하면서 어마어마한 빚까지 생기게 됐네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 딱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가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예.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민정 씨는 이혼하기 전에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시댁 살림까지 도맡아 했죠. 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업만 하면 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카페도 했다가 망하고 볼링장 했다가 또 화면에 보면 PC방으로 또 옮긴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늘 실패를 하는 데다가 거기에 또 더 나쁜 것은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위까지도 스스럼없이 한다고 하니까 참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있나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정 씨가 이혼을 하게 되고 위자료 4천만 원을 받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그 2회 때 이혼 얘기 다뤘었는데 그때 배웠잖아요. 이혼은 그간의 생활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아까 그 화면에서 보니까 남편이 민정 씨에게 재산 분할을 이제 청구를 했더라고요. 혼인 파탕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청구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님? 네, 대부분 이혼 그 위자료 재산 분할이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병합돼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민정 씨가 협의 이혼을 했는지 재판상 이혼을 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혼은 하셨고요. 그리고 위자료로 4천만 원을 받으셨고 양육권은 아마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은 이렇게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네.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 분할은 원래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혼인 파트너의 기책 사유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야,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한 사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좀 억울하긴 한 것 같은데 드라마의 사례를 보면 재산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빚을 분할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보면 뭐 사업을 운영하다가 진 빚이 합계 금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이 금액도 보면 시부모님, 시어머님한테 또는 뭐 시누이한테 이렇게 빌렸던 그쵸, 그런 예. 금액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야, 사실 이 부채 절반을 어. 갚아야 된다라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리고 민정 씨가 남편이 준 생활비로만 200만 원으로만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배우자 한 사람 명의의 이런 과도한 빚도 재산 분할이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전업주부나 부부 일방이 각자 경제 생활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부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재산을 분할을 해보니 알지도 못했던 배우자의 빚을 나눠야 된다면 굉장히 큰 낭패겠죠.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런 채무 중에 공동생활의 수반에서 발생한 채무는 나누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이 사안처럼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적극 재산, 소극 재산 하니까 보니까 재산에도 적극적인 성격의 재산이 있고 소심한 성격의 내성적이고. 내성적인 재산 이걸 좀 쉽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적극 재산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산, 뭐 돈이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처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요. 소극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돈 또는 뭐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적극 재산은 실질적인 내 돈, 뭐 자산인 거고 소극 재산은 갚아야 할 남의 돈, 빚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내 돈보다 갚아야 되는 빚이 많을 때 이것도 좀 나눠야 됩니까? 네, 2013년 6월 22일 이전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그 재산 분할을 했을 때 남는 재산이 없어서 분할할 재산이 없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 6월 20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소극 재산의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 그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재 여부 등을 참작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를 나누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3년 그 판결 이전에는 빚은 안 나눴는데 네. 2013년 이후로 빚도 나누게 됐다. 그게 아니고요. 네. 2013년 이전에도 빚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나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예. 지금은 실질적으로 부부가 살면서 이 빚이 공동 생활의 수반에서 발생한 빚이라면 형평상 빚이 많더라도 서로 빚을 나누도록 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재산 분할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채무, 즉 빚만 남은 상황에서도 빚을 분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았더니 빚만 있더라 하는 경우에도 일단 그 빚을 분할하자는 겁니다. 다만 재산 분할은 단순히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혼한 이후의 생활 보정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쩌다가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 빚이 얼마인지, 그 빚낸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이나 장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혼인 생활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적극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적극 재산을 형성하게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소극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이 기여도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드라마 상에 보면은 빚을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같으면은 2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갚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전체 채무의 규모나 내역을 전혀 와이프에게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는 매달 생활비만 지급받았지 남편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전체 채무액의 대부분이 시모나 신우에게 빌린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상환을 독촉받지 않을 수도 있고 채무를 면제시켜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정 씨는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라고 한다면 결국 채무 초과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변경된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는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 자, 이게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애들 밥이나 해줬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아니, 많이 봤어요. 드라마에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는 행복한데. 일단 이혼 소송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재산 분할인데 구체적으로 이혼 후에 어떤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그래서 혼인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으로 봐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특유 재산은 뭐냐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이제 남편이든 와이프든 각자 개인이 고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이라서 네. 공동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다만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 재산의 유지나 감소를 방지시키고 증식에 협력했다면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 분할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결혼 전에 남편이 해온 집이나 아니면 결혼 생활 중에 시부모님이 해준 그 증여나 상속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극히 짧지 않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사나 양육 등으로 이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거인 재산이는 분명한데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 그 기여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재산 분할의 네.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는 그렇고 만약에 그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이런 것도 분할이 가능한 건가요? 네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뭐 형성된 재산이다. 그렇게 입증이 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오.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자꾸 예. 물어보게 되는데 부동산을 만약에 일단 그 분할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세금이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네. 궁금한데요. 재산분할의 경우에 쌍방의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 즉 자기 것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경우에는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등록 자산인 경우에는 그 주는 사람에게는 뭐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고요.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기본 취득세가 3.5%거든요. 거기서 2% 할인된 특별세가 적용돼서 1.5%만 부담하게 되고 예. 지방교육세 0.3%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0.4%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혼도 참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데 그렇죠. 이혼 후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사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배운 게 빚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사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일단 안 하는 것이 또 가장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분쟁이라면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 만나볼게요. 자, 이번 두 번째 사건은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건인데,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관심 가는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 실제로도 이제 주변에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일인지 먼저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시고 화면 만나보시죠. 우리 이사 가면 영지방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초록색이 좋겠죠? 그거는 영지한테 물어봐야지. 그렇네. 아, 그리고 또 잠깐만. 누구? 여보세요? 아, 예. 뭐라고요? 아니, 일주일 전에 계약했는데 계약 해지라고요? 왜? 이거 어쩌 자, 이제 도장 찍으시죠. 아, 네. 보자. 계약금은 1억 맞고요. 계약금 입금된 거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어요.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 분 보증금이 3억이니까 그럼 2억만 더 드리면 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아내분이 꼼꼼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분은 계약이 얼마 안 남으신 거 맞죠? 네, 8월이 계약 만료예요. 그때 전세를 더 연장하시던가 아니면 들어오시던가요. 아, 저희는 들어오려고요. 저희 애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근처에 가게 됐거든요. 그럼 딱이죠. 애들 학교 때문에 이 아파트로 사람들 많이 이사 옵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 계약을 하신 거네요. 저희가 잔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잔금이 마련되면 최보현 씨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잔금 지급 특약을 또 했네요. 그렇죠. 네. 특약까지 있어요. 좋다, 좋겠다. 오늘이 적금 만기니까 잔금 2억 이제 넣을 수 있겠다. 빨리 우리 집 만들어야지. 여보세요? 아, 예. 어쩐 일로? 네, 저 잔금 2억이 준비돼서요. 그 혹시 집 등기 서류 준비됐나요? 아, 그렇게 안 급한데 천천히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가 하루빨리 집을 갖고 싶어서요. 이번이 저희 첫 집이거든요. 아, 근데 요즘 주변 시세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내가 계약금 돌려주고 취소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저희 애 학교 때문에 이사 가는 거라서요. 아, 알겠어요. 되도록 천천히 보내주세요. 매도인 태도가 돌변했네요.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먹고 이거.
여보세요. 아이고 집 진짜 잘 사신 분이네. 요즘 그 아파트 가격이 배로 올랐어요. 쌀 때 진짜 잘 사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쪽에서 그 계약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왔던데요. 아, 요즘 그 집값이 올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2배로 돌려받았어요? 아니요. 그 계약금 얘기는 아예 없던데요. 그거는 계약서에 써져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근데 그 내용 증명에는 그런 내용이 안 적혀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법원에 가면은 공탁인가 뭔가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아, 공탁이요? 저는 그 길로 집주인을 피공탁자로 해가지고 1억 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저를 상대로 계약금의 2배인 2억 원을 공탁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계약을 무르자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준기 씨의 사연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 저도 주위에서 몇 번 들었거든요.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팔려고 했던 그 집주인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건으로 와서 딱 보면은 일단 주인공인 나준기 씨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고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근데 체결 당시에 특약 사항이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잔금을 마련하는 대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특약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이 아파트 시세가 올라서 이 매도인인 보현 씨가 계좌, 그러니까 예금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켜서 돈을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기 씨가 공탁이라는 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것만 보면 매도인의 태도 변화로 인해서 생긴 법적 분쟁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례의 문제가요, 부동산에 특별한 조항이 인쇄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나 변호사님. 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부동 문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던 문자로 네.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중도금 뒤에 괄호 열고 중도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이라고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례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인 나준기 씨가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매도인 최보현 씨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없이 단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만 통보를 했고, 이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에는 원래는 이 배액도 같이 주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제 통보를 계약금의 배액 없이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해제 통지가 유효하느냐, 적법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준기 씨가 법원에 공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 최보현 씨가 계약금의 2배인 2억 원을 공탁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대금까지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거의 계약이 다 됐다라고 완성이 됐다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 건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역시 경력직 사무장님답게 네. 이 중요한 포인트를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군요. 네, 나준기 씨가 잔금 2억 원을 다 마련해둔 상태에서 미리 지급하기로 했던 그 특약에 따라서 잔금을 주겠다라고 연락을 하니까 최보현 씨가 그 돈을 안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에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나준기 씨가 돈을 지급하려는 것을 이행의 제공 또는 구두 제공이라고 하고 최보현 씨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채권자가 늦게 받겠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돈이 지급된 것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잔금이 지급된 셈으로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지급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 아까 부동 문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보통 계약서에 보면 컴퓨터로 미리 다 인쇄를 해놓은 그 문자들, 글자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글자라고 해서 부동 문자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에 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령 최보현 씨가 해제 통지를 하면서 계약금 2배를 같이 반환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미 잔금이 지급된 뒤에 한 해제 통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해제 통지는 잔금 지급 이후에 한 거라서 하나 마나한 것이 되죠. 그런데 실제 최보현 씨는 아예 나중에 잔금 일부까지 공탁받고 나서야 계약금 2배를 공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해제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하려면 일찍 좀 이렇게 계약금이 2배를 물고 해제 통보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요. 보통 실제로 계약금에 배를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매매 대금을 뭐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시기에 수수하고 이제 네. 등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처럼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해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해지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럼 뭐 맞아요. 예를 들면 6억짜리 아파트면 네. 계약금을 6천만 원을 줬는데 그렇죠. 1억 2천을 배상을 하더라도 2억 이상이 올랐다 하면 더 많이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2억을 다시 받는 상황이 되니까 뭐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차익이 한 2억 정도 나면 매도인 예.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약을 하려고 하죠. 오. 자, 다시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 보면요. 계약 후에 보면 보현 씨가 통화를 할 때 이러잖아요. 잔금을 천천히 거북이가 걸음마 하듯이 보내주세요. 연기한 거예요?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이 뭐 보증금은 중도금은 넣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계약에서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다. 그런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때 지급일보다도 먼저 돈이 마련된다면 가급적 빨리 지급을 해두시는 것이 계약을 파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약할 때 여유가 된다면 중도금을 좀 같이 줘버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중도금은 가급적 빨리 지급하는 게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것.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지금 집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여기 그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아이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이제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 이사를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네.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사항을 둬가지고 그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당시에 그 책임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아, 계약서상에 예, 그렇죠. 아예 그냥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더 높은 배상액을 정할 수도 있네요. 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사항의 특약사항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그걸 명시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계약금하고 잔금만 있잖아요. 근데 중도금이 없어요. 근데 이게 중도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좀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이제 법에서는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일종의 이제 해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상태에서 미리 지급한 돈이라고 보고 그 돈의 배액을 상환을 하면서 해지하는 것을 이제 해약금 해제라고 하는데요. 이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가능하고 이행의 착수가 있고 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행의 착수가 뭐냐 이런 게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먼저 중도금을 지급을 해도 그것이 적법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일 중도금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중도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미리 지급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따져보아야 될 것이 계약금 해제 통지와 이 중도금의 입금 중에서 어떤 게 더 빠르냐. 바로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중도금을 더 빨리 지급하면 해제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지급을 못하던 차에 이런 통지를 받고 계약금 배액도 돌려받았다. 그러면 해제. 예, 그러면 해제가 돼버리는 거죠. 중도금 진짜 중요하네. 이게 거의 시간차.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이건 저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혹시 저렇게 계약이 만약에 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중개인인 순덕 씨가 과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네. 역시 그 중개인까지 생각하시는 세심한 이 진행이신데. 그건 대본에 없는 건데요. 네, 보통 중개 수수료는 이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받고 난 다음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더라도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그 계약 파기 시점까지 중개인이 진행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산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로 정산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계약 파기가 되기까지 그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어야만 청산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네. 전에 보면 저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지급 시기를 정하는 건 최근의 트렌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계약금과 잔금만 정하지 중도금은 잘 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일반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계약금과 잔금 계약만 되어 있어서 중도금은 없기 때문에 계약금 배액을 주고 내가 해지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계약금과 잔금이 정해져 있더라도 잔금 중에 일부를 이제 중도금처럼 중도금이란 말을 안 하셔도 잔금 중에 일부 금액을 매도인에게 이체를 하면 네. 실질적으로 중도금으로 보고 계약의 이행에 착수를 했다고 봐서 계약금 해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잔금이 이제 중도금 역할을 하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하네. 왜냐하면 요즘 전부 계약금하고 잔금만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집 팔았는데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꼭 구매를 하려면은 일단 돈을 넣어야 돼. 네, 돈을 넣어야 돼. 돈을 넣어야 돼. 자, 계약을 할 때는 또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뭔가 함정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또 법률 정보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하셔서 매매하실 때 손해보지 않도록 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의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다 저희 부지입니다. 저 건물은 어류 공장이 빌려 쓰고 있는데 앞에 부지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조건은 좋죠. 좋기는 한데 제가 이 부지를 사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물류창고 쪽으로 생각 중인데 임대를 주고 있다니까 좀 그렇네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한번 임차인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경희야, 잠시 저쪽 가서 통화 좀 하고 올게. 사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있으라. 그래. 여기가 목이 너무 좋고 우리가 샀을 때보다 시세도 오르고 해서 안 팔려고 했는데 저 친구가 워낙 사정이 급해가지고. 저도 뭐 이만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세를 좀 더 주더라도 계약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야기 잘 끝났습니다. 계약하시면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다 각자 도장을 들고 오셨죠? 네, 계약금은 18억 원. 맞죠? 계약하는 대신 두 분이 책임지고 건물 비워주시는 거죠? 아니면 계약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손해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1억 8천만 원. 자, 확인하시고요. 영자야, 무슨 일 있나? 경희야, 왜 하면 좋겠노? 임차인이 비워주기로 했으면서 갑자기 임차 보증금을 5천만 원 달라네. 뭐라고?
계약할 때 보증금이 500만 원인데 너무한 거 아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못 나가겠다고 그런다. 우리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안 되면 매수인한테 1억 8천을 물리줘야 하는데 그냥 5천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 계약 파기하면 그게 더 손해네. 그냥 뭐 달라는 대로 주자.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일단 저쪽에 5천만 원 입금시킬게. 한 번에 5천만 원 먼저 입금합니다. 그러네. 예, 저랑 공동 소유자 이름으로 각각 2,50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아, 예, 확인해 보시고 약속 날짜까지 좀 비워주세요. 경희야, 계약금 반 들어왔지? 확인했어. 또 그 돈으로 어디다 투자를 할까? 참, 근데 니 와 내한테 돈을 안 주노? 무슨 돈? 임차 보증금 2,500만 원. 내가 그거 공동 소유자 이름으로 보냈잖아. 그걸 내가 왜 줘야 하는데? 네가 하도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팔자고 한 건데 그건 아니지. 어쨌든 니도 동의했고 분명히 모든 비용은 딱 반으로 나눠서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야, 니 언제 와서 오래발 내민다, 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돈 앞에서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네. 뭐? 야, 네 말 다 했나? 누가 할 소린데? 급하다고 해서 도와줬더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아이고 참. 뭐 은혜?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야! 네, 30년 절친 경희 씨와 영자 씨의 사연인데요. 부동산을 사이좋게 반반 투자해서 소유를 한 상황인데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돈 때문에 30년 우정에 금이 간 그런 사연이 되게 되는데 일단 영자 씨하고 경희 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우일 씨한테 팔면서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예.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임차인으로 있는 의류 공장을 내보내는 게 바로 조건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순순히 나가겠다는 임차인이 갑자기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퇴거 비용으로 5천만 원이라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는 임대 보증금으로 나왔었죠. 이게 퇴거 그렇죠. 비용이라는 예. 거잖아요. 이 드라마 상황을 보면 의류 공장을 하는 임차인이 나가지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사례에서 보면 이제 매매 계약할 때 이행 조건 자체가 임차인 퇴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럼 법률상 계약 위반으로 돼서 위약금을 매수인에게 물어줘야 됩니다. 야, 근데 지금 이게 그 계약 위반으로 가면 위약금이 1억 8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임차인에게 돈을 5천만 원 내주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두 공동 소유자가 얘기를 해서 영자 씨가 먼저 5천만 원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상황이 뒤로 가니까 경희 씨가 자기가 내야 될 2,500만 원을 못 주겠다. 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자 씨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돈을 주자고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처음 부동산을 사려고 계약할 때 비용이나 수익 등을 또 반반 나눠서 하자고 했는데 이게 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도 아니고 영자 씨는 그럼 2,500만 원을 못 받는 겁니까? 공동 소유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네. 공동 협의로 이행했고 그에 대한 증거들이 입증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가 재판부에 입증돼 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 말씀하신 인적 증거, 물적 증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적 증거는 이제 이 계약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 뭐 중개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는 서로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나왔던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물적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일단 계약이 시작되면 모든 메시지를 저장을 하는 걸 녹음과 네. 저장.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영자 씨처럼 지인과 함께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요것 때문에 요즘 좀 분쟁 사례가 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민법에서는 이를 뭐라 하냐면 이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예. 네, 공유 부동산은 2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관리할 때 잦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동산을 관리할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 임대차 하는 건데 예. 특히 이제 공동명의 부부가 공동명의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요즘 부부 공동명의 많이 하시잖아요. 많아요. 네, 그렇죠. 공유 부동산은 결국 각각 50%씩 똑같이 나눠서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50%는 가반수가 아니죠. 그렇죠. 가반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런 공유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한 사람들은 부부 2명 모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만약에 한 분하고 계약을 할 때는 배우자의 위임장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만약에 50%를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한 명과 계약을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만약 이제 부동산을 남편이 51%, 뭐 아내가 49% 이렇게 등기를 하면 남편 지분이 과반이 되니까 아내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그 임차인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은 별도의 위임장 확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51% 지분을 가진 남편과 임대차 계약을 49% 지분을 가진 배우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지분이라는 게 등기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대차를 계약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분 모르죠.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지분을 등기되는 게 경우가 거의 없고 지분을 거의 알지 못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고서야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애초부터 이런 공유 부동산 경우에는 애초부터 그 매도인에게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미리 파악을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공동 소유자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처분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 이제 관리는 과반 지분을 해결되는데 이런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는 것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분율 1%의 소유자가 만약 동의를 하지 않으면 99%의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 해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부동산 처분에 대한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각자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 지분만을 매수하는 사람을 찾긴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야, 그럼 이 이제 많은 공유자들이 있는데 전원 합의도 절대로 안 되고, 근데 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고, 야,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때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분할 등 총 3가지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요. 공유자들 간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적절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르고 그로 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이것도 협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원 합의가 안 되는 이런 경우는 결국 그러니까 이런 공유물 분할 소송처럼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도 이와 유사한 공유물 분할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유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공유물을 분할 소송을 진행해서 분할합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공유물이거나 현물로 분할했을 때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경매를 명해서 대금 분할을 명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이제 공유로 재산을 이제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내 친구 또는 아는 사람 지분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가 있단 말이죠. 아하. 그럼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정말 모르는 사람과 지분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이때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동 소유자가 될 경우에는 향후 부동산 관리나 처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에서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우선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게 누가 매수를 한다? 무슨 말이죠, 이게?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동산 지분이 공유되어 있을 때 지분 소유자 중 한 명이 이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나머지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한 부동산에 서로 모르는 공유자가 발생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경매 등 법원의 입찰로 한 소유자 지분이 매각될 때 그 신고된 최고 가격을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고 네. 만약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포기하면 그
그다음 최고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사람에게 매각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혼 후 재산 분할 분쟁부터요, 부동산 공동 소유자 간의 분쟁까지 생활 속의 법 이야기들 다뤄봤습니다.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렇죠. 시간이었다 느껴지는데, 자, 박보영 변호사님, 자 이제 더 로이의 최다 출연이시거든요. 베테랑 지금 방송인으로서 거듭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혼 재산 분할 과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꼭 주의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혼인 중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일반 배우자를 뭐 폭행, 폭언 등을 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같이 살자고 용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이러면 내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종의 재산 분할 포기 약정서인데요. 네. 법원에 따르면 협의나 심판에 따라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산 포기 각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해주시면 향후에 이혼을 할 때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유신 변호사님도 요에 준하는 당부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법 시대 때부터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꼭 지켜져야 하는 격언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말인데요. 사실 부동산 거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계약이 지켜져야 하는 건 맞는데 어쩔 수 없이 파기돼야 될 상황도 반드시 겪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확한 자문을 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강윤 변호사님 방점을 찍어주시죠. 네, 요즘에 공유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예상되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 또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보면 일반인분들 대상으로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또 그걸 설명해서 주의문을 다해야 될 분들이 기망하거나 은폐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세 분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지만요. 모르면 여러분 저 사연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골치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저희 더 로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해결 방법까지 다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매주 목요일 밤 6시 50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